문재인 MBC 100분 토론에서 MBC의 핵폭탄 투하. 오늘 우리 들어올 때 우리 MBC 해직 기자들이 피켓팅하는 앞을 지나서 우리 토론하러 들어오면서 정말 참 미안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적폐청산 말하고 있는데 적폐청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저는 언론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영방송. 이번에 공영방송이라도 제 역할을 했더라면 이렇게 대통령이 탄핵되고 또 아주 중대한 범죄의 피의자로 소환이 돼서 구속되니 많이 하는 이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공영방송을 장악해서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정권의 방송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영방송들이 다 망가졌는데 저는 우리 박용찬 우리 농수실장님 앞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저는 MBC도 아주 심하게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아주 자랑스러웠던 MBC의 모습 어디 갔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공영방송 정말 공공성 언론의 자유 회복하는 것이 참 시급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그 해직 언론인들 저는 지난번 대선 때 이미 전원복직을 약속했는데 아직도 길거리에 좀 떠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지금 회사 측에서는 대부분의 상고해놓고 아직도 복직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우리 MBC의 경우에는 지배구조를 개선하자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 탄핵정부 속에서 후임사장 인사를 강행했고 문재인 의원이 그 이후에는 탄핵 반대 집회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탄핵 다큐멘터리를 방영을 취소하고 그 제작했던 기자와 PD들을 지금 1대1 맞짱 토론, 맞짱 토론. 예, 그렇습니다. 예, 좀 한번 답변을. 예, 그래서 저는 촉구하고 싶습니다. 공영방송으로서 언론의 자유와 공공성 회복이 시급하다. 촉구하고 싶고요. 또 해직 기자들의 복직 즉각 이루어져야 된다. 촉구하고 싶고 또 공영방송의 선거 개입 금지하고 선거에서 중립성 유지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나아가서는 정권이 방송을 정하지 못하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세월호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세월호가 주말에 1차 시도를 발표했다가 취소했어요. 당장 할 수 있는 것처럼 했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날씨 핑계를 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인양줄이 꼬여서 결국 그렇게 된 거라고 하고요. 해수부가 기상 정보를 우리나라한테 안 받아요. 못 믿는 거지? 호주 기상업체 OWS한테 받는데 그 기상 예보에 의하면은 1.5m 이상의 높은 파도가 없을 거라고 확답을 받고 인양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못했어. 그러니까 이제 잔뜩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인양이 될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실망을 하게 된 거죠. 알고 봤더니 줄이 꼬여서 못 건진 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나오는 비판은 뭐냐면은 박근혜가 탄핵이 인용되고 나서 5시간 만에 해수부가 세월호 인양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이렇게 쉬울 거면 왜 진작하지 않았냐 비판에 지금 직면해 있는 거고요. 이번에 세월호를 건져 올리려고 하는 거 우리가 얼마 전에도 방송으로 냈지만 뭐 심한 경우는 지름이 1.5m 이상 되는 구멍들이 송송 뚫려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지금까지 안 건지고 있다가 정권 바뀌기 직전에 건지려고 하느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증거인멸의 가능성 때문에 일단 정권이 바뀌어서 새 정권의 사람이 투입되기 전에 뭔가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라고 의심 한번 해보는 거고요. 일단은 18일 날 제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키워드를 들었냐면 18일 날 들어 올려봤다가 시험 삼아서 여건이 좋으면 바로 끌어올려버리겠다 수면까지 여기까지 분위기를 잡았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1.5m 이상의 파도 때문에 인양을 중단했다라고 하면서 밝히는 것이 이제 소조기가 지났기 때문에 다음 달 소조기 올 때까지 인양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 후에 와서는 또 밝힌 것이 인양줄이 꼬였다. 정말 이 새끼들은 있잖아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천안함 때도 줄이 꼬였다고 지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경험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제 올릴 때 줄이 꼬이느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조기 때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18일 날. 어떻게 줄이 꼬이죠? 저는 있잖아요. 믿을 수 없다. 뭔가가 이들이 정치적으로 우리가 전에 방송도 했지만 정치적으로 적기에 끌어올려서 또는 끌어올린다는 신용을 해서 박근혜의 수사 과정에 물타거나 또는 본인들이 박근혜 수사로 인해서 인양 자체를 사회적 탑뉴스에서
물타기 하는 거냐. 이런 정치적, 그러니까 실제로 기술적이거나 또는 유가족을 위하거나 또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인양한 게 아니라 이것을 정치적으로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 이런 거를 지울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것도 이제 또 한 달 기다려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소조위가 한 달에 한 번씩 온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왜 자꾸 유가족들을 우롱하고 국민을 우롱하냐는 겁니다. 저는 정말 분노스러워요. 세월호가 수백 미터 수심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다. 아파트 15층짜리 있잖아요. 아파트 15층 정도 깊이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거를 3년 동안 못 건지는 게 말이 되느냐 이야기했고요. 다수의 선박 전문가들은 이해가 안 간다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쨌건 세월호에 관련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상하이 셀비지가 돈을 가장 적게 달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다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알고 보면 상하이 셀비지는 세월호 같은 배를 인양해 본 경험도 없습니다. 특히나 그 해양에서의 인양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정부에서 예산 처음에 잡았던 게 약 2천억 원이었어요. 근데 상하이 셀비지가 1,000억 밑으로 써놓으면서 마치 그 약속된 것처럼 왜 우리가 그 건설회사 담합 입찰 같은 거 하면 이런 방식으로 하잖아요. 니들 이 정도 써주면 우리가 그걸 입찰해줄게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은 부실공사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상하이 셀비지를 채택하는 과정에서부터 의혹투성이었던 거죠. 절대 대한민국 언론과 대화가 되지 않아야 되는 상대를 골랐다는 의심밖에 들지 않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세월호 인양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거인멸이 가능한 시점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그게 가장 큰 목표일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거를 건져 올려갖고 먹포항 쪽에다가 한 달 이상 이렇게 거치를 해놓는다 그래요. 목포 신항이요. 네. 네. 이게 갔다가 배를 꺼내놓고 이 밤중에 몰래 꺼내놓은 상태에서 잠수부 안 쓰고 본격적으로 훼손을 하기 위한 어떤 일종의 음모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이제 해보게 되는 거예요. 물 안에서 잠수로서 할 수 있을 만큼의 증거 인멸은 다 했으니까 이제 외적으로 무슨 뭐 페인트라든지 뭐 도저히 잠수로서는 접근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한 훼손까지도 노리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이 인양을 지금 3년을 늦춰왔는데 굳이 새 정부 들어서기 직전인 지금 이거 올릴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이럴 바야 2달만 참았다 건지자. 근데 그 이야기를 현장에서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미수습자 가족들 입장에서는 하루가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세월호 유가족이든 시민사회단체의 사람들은 여기까지 왔는데 정확히 말하면 한 달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4월 초에 인양한다고 하면 5월 초로 넘어갈 수 있고 그 세월호 인양을 하겠다라고 하면 새로운 정부에서 사람을 발견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시민사회나 기타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야기를 못하죠. 미수습자 가족을 이야기를 먼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피말라가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어쨌든 인양과 동시에 선체수사 특별법에 따라서 조사위원들이 투입되고 어쨌든 조사가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진행되는데 저는 이것도 인양 다음 달 4, 5일 경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대선 전국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다음 달이면 대한민국은 대선으로 훅 달아오르거든요. 4, 5일이면요.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경쟁이 끝나는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세월호와 관련해서 언론의 보도를 보면 한 7개에서 9개, 뒤로는 한 10꼭지 정도 뒤로 밀리거든요. 그렇다고 치면은 4월 다음 달에 인양이 제가 아까도 굉장히 이제 열받았던 게 뭐냐면 대선 한 중심에서 만약에 이걸 건지게 되면 이 세월호의 이슈가 대선 이슈에 밀려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저는 이번 달에 인양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해수부가 바로 그 국민적 관심이 세월호에 쏠리는 걸 부담스러워했을 거다. 그래서 5월 야권의 대선 후보가 확정되는 즈음해서 거기에 야권 지지자들이 모두 다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는 상태에서 세월호 인양함으로 인해서 국민적 관심을 좀 상쇄시켜 보려고 한 게 아니냐라는 이런 정치적 꼼수 때문에 제가 열받는 거예요. 예.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은 박근혜가 가장 충격적으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해경을 해체합니다였잖아요. 예. 근데 이상하게 해경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고요. 그리고 해경 해체됐다며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실제로 해경은 축소, 해체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수사정보권 등이 축소됐고요. 해상 발생 범죄에 국한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마약 밀수 등의 국제성 범죄에 대한 단속 실적은 세월호 사건 나던 2014년 37건에서 해경 해체 직후에 2015년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세월호 사건의 책임으로서 해경을 해체시켰던 것 자체가 그 당시에도 우리가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말이 되는 처방이야? 그러면 다 해체시켜버리는 걸로 결론을 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증거인멸로 봤잖아요. 해경 해체가 해경의 명령 체계 같은 것들을 바꿔버림으로써 증거인멸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었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그래서 다시 해경을 부활하는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위성권 의원에 의해서 민주당 의원 10명이 찬성을 해가지고 대표 발의를 해놓은 상태예요. 이게 뭐 국가 행정부서를 이렇게 몇 년 만에 없앴다, 이름 바꿨다, 다시 또 원래 부활한다, 이런 그 요식행위들 자체가 오히려 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권한을 더 강하게 주고 지금 있는 해경에 있는 전체적인 인사 과정 하에서 세월호와 연관됐던 사람들이 승진하고 이동하고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 갔는지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한 다음에 지금 있는 뭐 안전처 소속에 있는 것 자체를 해경으로 부활한다고 해서 그거 자체로 과거에 있는 게 밝혀지는 게 아니니까 실제 해경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 사실 해경 내부에서는 김경일 정장을 빼고는 아무도 지금 제대로 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조사를 먼저 의결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걸 되돌린다고 한들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실효성이 좀 느껴지는 법안 제안인 것 같아요. 오히려 과거에 해경 해체에 관련됐던 모든 부분에 대한 어떤 새로운 검사를 할 수 있는 특검 같은 거를 만들어야 되는 게 먼저 순서가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성권 국회의원 마음은 좀 제가 이해는 하는데, 저도 지금 이게 해경의 축소가 어쨌든 진급에 악영향도 미치고 있고 또 예산도 축소됐을 것이고 그다음에 업무 범위도 축소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살아있는 남아있는 해경들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조직이 축소가 되면 사실은 이제 임금이나 수당 또는 역할, 권한, 진급의 한계성까지 이제 대두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해경을 다시 부활하거나 확대하는 거는 지금 상태에서는 반대다. 왜 그러냐면 지금 부활시키고 과거로 다시 부활시킨다고 해서 그들이 개과천선해서 제2의 세월호나 또는 권력의 신의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냐, 이런 담보가 있는 거냐, 저는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자기 반성과 그다음에 프로세스의 혁명, 구조나 국가 해안을 감당할 수 있는 프로세스의 혁명, 그다음에 다시 세월호나 천안함 같은 사고가 터졌을 때 굉장히 발빠르게 구조하고 인양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그런 조건 하에 저는 부활은 동의한다. 그러나 그냥 행정적인 조직을 방대하게 키우거나 또는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다시 관료 조직들의 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저는 완전히 반대고요. 오히려 더 철저하게 아까 찌라시님 얘기한 대로 정권이 바뀌고 나서 세월호와 관련한 참사의 진위 여부를 파악한 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수부를 부활할 것인지 더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범국민적으로 해야 된다. 예전에는요, 해경이 없었어요. 해군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해경이 필요 없다면 해체하고 차라리 해군이 대외 경비는 맡고 구조는 119한테 차라리 해경 특수 119를 창설해서 바다의 119처럼 구조대를 맡기고 경비는 군대한테 맡기는 뭐 이런 방식으로도 특단의 조치로 개혁을 하지 않으면 해경이나 경찰들의 내륙 경찰이나 바다의 경찰이든 어쨌든 저는 국민을 위한 경찰은 안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말씀하신 게 원론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세월호 참사를 그들이 몰고 가려고 했던 방향성은 무능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해경의 무능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죠. 그래서 그 이후에 3년 동안 해경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그대로 했다는 둥, 그 자리에 승진을 했다는 둥,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죠. 그것을 말이에요. 그들이 몰아가려고 했다는 무능론의 방향성에서 보면 누군가가 작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네, 동의합니다. 해경이 무능해서 일어난 사건이 세월호 참사다라고 밀어붙이면 그런 기사들이 국정원 발의였을 가능성은 없었을까요? 네, 저 동의합니다, 거기에. 제 얘기는 그거예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윗선에서 구조하지 말랐다 해서 구조 안 하고, 야, 좀 이상한데 지금 분위기가, 야, 몸살이다,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능이거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30년 동안 평생을 바다에 빠진 놈만 구조한 새끼가 아이들이 304명이
수백 명이 지금 침몰되고 있는데 몸을 안 던진다고요? 담배 피고 있어요? 저는 이게 이런 개 같은 짓을 무능론이든 프레임이든 설계에 의해서 침몰시켰던 간에 그들이 갖고 있는 고유 고난, 국민이 유임한 고유 고난을 이행하지 않고 윗선을 눈치 봤다는 데 대해서 저는 자괴감이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중국 불법 조업 어선이라든지 하는 거기에 대한 대응이 안 되고 조직이 작아지니까 그런 상태로 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묻는 건 묻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고민들이 받는 피해 같은 걸 생각했을 때 해경을 사실상 원래로 되돌려 놓자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박근혜 정권의 적폐일 수 있어요. 해경 자체의 해체 자체가. 그런 거는 이제 분리대응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세상을 지켜내는 힘 시대의 진정한 언론 세상을 지켜내는 힘 시대의 진정한 언론 새가 날아든다. 자, 이번에 G20 재무장관 회의가 열렸는데 우리나라의 하마터면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될 뻔했던 유일호 씨. 이번 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서 중국을 만나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사드 관련해가지고. 중국은 일정이 안 맞나 하고 그냥 완전히 끝난 상태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참 한심한 노릇입니다. 그 재무장관식이나 되는 자가 거길 가갖고 그쪽에서 재무부장이라고 하면 우리로 말하면은 재정부장. 재정부장이라고 하면 우리 쪽 그 장관급하고는 훨씬 낮은 인사예요. 당 중앙위원들, 재정위원이 또 따로 있거든. 당 안에는 조직구조상. 그러니까 실무자인데 현행 실무자한테 면접 요청을 했다가 빠꾸를 맞은 거죠. 근데 이거는 원래 거기 가서 현지에 가갖고 만나줘라고 요청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미 회의에 가기 전에 사전에 상대국에 통보를 해서 면담 일정을 잡아놓고 그리고 나서 가서 만나는 게 국제적인 관례인 겁니다. 당연하죠. 근데 아무리 통보를 해도 연락이 안 가니까 현지에 가갖고 가서 사정을 한 거예요. 바지끄레기를 잡고 좀 만나줘봐. 근데 중국한테서는 아예 쌩을 까이고 그러니까 아무 얘기도 못 건진 거죠. 사드 얘기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미국 재무장관하고 만나서 10분 딱 만나서 했다는 얘기가 우리를 환율 저작국으로 지정하지 말아주십시오라는 부탁 한마디 하고 왔다는 게 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국제 외교상 정말 총리야. 어찌 되고 보면 대통령 밑에 있는 부총리의 입장으로서 우리 갔던 사람들 중에는 제일 높은 사람 중에 하나라고 나머지는 다 재무부나 재정부 장관급이니까. 근데 거기 가갖고 미국 중국한테서 완전히 다 개무시를 당해버린 거예요. 이 유일호라는 인물이 불과 한 달 전에 미국 중국한테서 사드로 인한 어떠한 경제 보복은 없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이런 꼴을 당하고 와서 지금 얘네들 주장은 중국이 제재는 하고 있지만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방법이 없다. 이게 인터뷰로 얘네들이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요. 이런 나라에서 이게 무슨 외겁니까? 이런 게 나 진짜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진짜 일정도 안 잡아놓고 어떻게 한번 만나주면 안 될까? 이지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분석이 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가장 큰 현안 문제가 중국의 사드 보복에 관한 경제 제재를 어떻게 협상의 테이블로 가져오는 거냐. 이거 이제 첫 번째 의제 아니었습니까? 이제 부총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미국의 환율 조작국에 따른 미국의 환율 인상과 그 다음에 경제 보복 등이 이제 산재되어 있는 것이죠. 이 두 개의 시대적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지금 협상 테이블로 가져와야 되는데 미국 측에서도 알았다.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 말을 듣고 왔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시사한 거죠. 답만 듣고 온 겁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어쨌든 당분간 니네하고 소통 안 할 거야. 긴장감을 좀 조성할 거야. 라고 이제 답을 듣고 온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면요. 경제부총리가 유일호가 한 달 반도 안 남았어요. 임기가. 국제사회는 바보가 아닙니다. 굉장히
힘이 작동되는, 한마디로 힘에 의해 움직이는 곳이 국제 관계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박근혜가 탄핵되고 그것이 일반적인 탄핵이 아니라 국민의 성숙된 혁명에 의해서 탄핵된 정부의 관료를 국제사회가 만나줄까요? 일부러 만나지 않는 겁니다. 니네하고 그렇죠. 만나봐야 의미가 없다. 어차피 한 달 반 후면 또 새로운 정부하고 협상할 거야. 니네는 아예 이 국제사회에 나오지 마. 이런 메시지인 겁니다. 창피한데 거기다 대고 생긴 것도 꼭 꼴뚜기같이 생겨가지고 말이야. 그래. 생긴 거 가지고 차별입니다. 혐오입니까? 어쨌든 자르지 마십시오. 그래서 정말 굴욕적으로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관료들이 개인의 권력에 의해서 복무한 게 아니라 국가와 인류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제가 강변하는 겁니다. 유일호가 처음에 경제부총리가 될 때 최경환오믹스 같은 걸로 망가놓은 경제를 어떻게 한번 막아보겠다고 그 당시에 밀어올렸던 기억도 나고요. 어쨌건 정말 창피한 일이었고요. 정부가 4대강의 수질 악화를 인정한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보를 열었어요. 이제서 물 가둬놓고 있던 보를 열었어요. 보를 방류를 해보니까 수질이 좋아지더라. 이걸 이제서야 인정한 거예요. 지금까지 물을 닫아놓은 것이 녹조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 지금까지 거짓말을 해왔었거든요. 초등학생도 알만한 이야기잖아요. 실제로요, 시골에 가보면은 그 보라고 해서 호수처럼 이렇게 연못, 둔벙 이런 용어로 쓰이죠. 물을 담궈놓은 그런 곳에 가면요, 날씨가 더워지면 그 물이 파래집니다. 그게 흔히 말하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녹조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일정한 생태계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건데, 억지로 만드는 이 거대한 호수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홍수기여서 물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지금 갈수기이기 때문에 어차피 강수량이 젖고 지금 가둬놓은 물들의 수질 악화가 최악이 돼버리면 이제 바로 이제 농번기 때 되면 어떻게든 양수를 해서 일부라도 물을 써야 되는 입장이 있는데, 그때 가면 그때는 진짜 못 쓰는 쓰레기 물이 되니까 다만 있는 거라도 건져 보겠다고 지금 물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보 자체가 수위 규정에 따라서 담고 있는 물에 한정적인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줄여서 물을 뽑아 버린다고 하더라도 완전 개방이 힘들다는 거야. 최소 50% 이상은 남겨놔야지 보의 기능이 유지되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터놓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까지 물을 내릴 것이냐라는 부분의 문제인 거고요. 만일 그렇게 해서 물을 내리게 된다면 현재 약 1억 7천만 톤 이상의 물을 버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물을 내버려야 어느 정도 수질이 개선된다고는 하는데, 이걸 이제 다시 양수를 하기 위해서 막는 순간 다시 해양오염은 또 시작되고, 또 이미 물을 한번 버렸기 때문에 물 자체의 고인 양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가속돼서 빠른 시일 내에 오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물이 썩어 있는 게 썩어서 바닥에 계속 적체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윗물보다는 지금 아랫물이 훨씬 더러운 상태의 어떤 그 토사물로 이게 놓아져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윗물을 통해 갖고 녹조가 떠 있는 부분에 윗물을 걷어낸다고 해서 바닥에 있는 심각한 지금 오염되어 있는 토양이라든지 바닥에 있는 슬러지들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있는 대책을 통해서 방류를 통해서 녹조는 줄일 수 있으나 이제 앞으로 더 상설적인 녹조, 비가 오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상설적인 녹조, 더 심한 수질 오염이 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해결책은 터야 돼요, 아예. 완전 개방을 시켜서 한 2년 정도 지금 바닥에 썩어 있는 그 물 자체를 다 흘려내려보내기 전에는 환경은 되살릴 수가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명박이 막으려고 했던 4대강 개선 사업이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 버린 거죠. 그러니까 보를 설치할 이유가 없는 거죠. 차라리 흐르게 해서 기존의 방식대로 유지하는 것이 돈도 덜 들어가고 생태 하천으로 다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물을 방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댐을 관리하는 데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차라리 이 돈으로 지류들을 다 조금 살아있는 생태형으로 개선을 하거나 또는 담류를 할 수 있도록 곳곳에 담류 시설을 자연 생태계적으로 만든 후에 나머지는 전부 보를 폭파해서
흐르는 강으로 만들어주는 게 미래 우리 세대들한테 살아있는 강을 돌려주는 것이 맞다. 그 정책에. 이명박이가 지금 법정에서 해야 될 날이 머지 않았다고 느껴져요. 그렇죠. 지금. 멀쩡히 이렇게 굽이굽이 흐르던 강을 직선화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강가에다가는 시멘트로 처발라놨어요. 생태가 유지되기 좀 힘들고요. 물을 어떤 사진도 보면은 정상적으로 먹을 수 없는 물이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파래가지고 그런 느낌의 물을 지금까지 대국민 사기를 쳐온 거거든요. 이것도 정말 특검이 조사하면 어마어마하게 나오지 않겠어요? 22조 원을 어떻게 썼냐? 물론 그 당시에 이제 그 관련해가지고 비리를 이렇게 처벌받은 사람도 있긴 한데 이명박은 아직도 우기고 있죠. 4대강의 목적이 홍수, 가뭄 이런 거였어요. 더군다나 물을 맑게 한다는 명분도 있었어요. 사실 그동안 몇 년 동안 눈에 띌 만큼 홍수라고 할 만한 큰 강우량을 보이는 태풍이라든지 어떤 집중호우의 상륙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수 조절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뭄은 계속 지속되는데 반해서 지금 4대강 보안에 갇혀있던 물을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길도 이제 사실상 거의 막혀버린 거예요. 그렇죠. 물이 저 정도 4급수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저건 그냥 생활하수나 마찬가지인 수준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거대한 수자원 자체를 한꺼번에 다 망쳐버린 겁니다. 저걸로 공사가. 농사 지으면은 우리가 음식 먹고 싶겠어요? 쌀? 그렇죠. 쌀에서 뭐 이상한 냄새 날 것 같아. 어쨌든 저는 그래서 이거의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특검 같은 것을 통해서라도 이 4대강의 허구를 국민들이 알리고 그 박원순 서울시장의 빗물 저금통 같은 이런 좋은 정책을 4대강에서도 할 필요가 있다. 곳곳에 강물을 흐르게 하고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우기가 집중적으로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중적인 우기철에 물을 어떻게 담수해 놓을 것이냐. 그런데 이 담수가 강이 아니라 산에도 있을 거고 들에도 있을 거고 각각의 하천에서 조금씩 머물러 가거나 또는 유달 시간을 길게 해서 자연 하천으로서의 생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제는 고민할 때에다. 지금 그래서 빨리 더 이상 이 4대강에 투입된 돈이 중단되고 전부 원상태로 돌린 후에 이 투입될 돈들을 지루에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제가 소개하자면 서울시 저수저금통장 같은 정책을 4대강 주변이 이제 해야 된다. 방법과 길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빨리 4대강을 복원하는 데 있어서 다음 정부가 어쨌든 힘써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상한 그 말뚝박기 4대강의 수위 저하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600억 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물을 흘려 내보내버리면 물이 비는 만큼 기존의 양수 설비라든지 거기서 물기를 내오는 간접 수로들이 낮아지면서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시 물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릴 수 있는 추가 양수 설비가 또 필요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돈 먹는 하마예요. 이명박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매스컴 이야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언론 이야기에 JTBC 뉴스룸이 온라인 시청자만 매일 100만이었답니다. 매일. 그런데 반해서는 팟캐스트 순위가 많이 안 높았네요. 그건 아니죠. 이거는 포털 같은 걸로 해서 봤다는 얘기인가요? 온라인 시청자 수를 어떻게 더할 수 있냐면은 자사 홈페이지, 다음에 포털 사이트, 유튜브, 팟캐스트까지 포함한 거예요. 이게 작년 12월 달 한 달 동안 3천만 건이 달했으니까 하루에 100만 건 정도를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기존의 시청률 집계에 있어서의 많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TV로 직접 보지 않는다. 실시간으로 안 봐도 볼 방법들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팟캐스트가 얼마나 대단한지도 한번 그렇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매일 100만 명씩이 보고 있었다고 하면은 그게 정확히 시청률로 환산한다는 건 좀 무의미하지만요. 한국 인구가 지금 5천만이잖아요. 어림잡아서 산술적으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한 가정당 4명 정도가 있다고 이제 평균적으로 치면 그러면 가구 수로만 나누면은 얼마입니까? 한 1200만 정도 되는 거고요. 예. 1200만 가구에서 다시 100만 정도를 따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만 따져도 약 8% 이상의 시청률이 되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JTBC가 이 뉴스를 다 장악해 오지만 우리들은 보기에 JTBC를 꼭 실시간으로만 봐야 되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뉴스 나오면은 볼 방법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자사 홈페이지, 포털 사이트, 유튜브, 팟캐스트에 다 볼 수가 있는데 보거나 들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본방사수를 제외하고 한 개 100만을 봤다는 겁니다. 매일.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죠. 본방에 있는 시청률 플러스 8%는 해줘야 된다는 얘기 최소한.
그렇다고 치면 거진 18% 가까운 수치를 거의 올라가고 있었던 만큼 국민들한테 관심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죠. 뉴스룸 뉴스 수용자의 온라인 뉴스 플랫폼 이용 빈도가요. 1위가 팟캐스트였어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 포털, 홈페이지 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게이트 내에서 우리는 못 느꼈을지 모르지만 팟캐스트 이력이 대단했다는 것을 또 한 번 더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총선의 승리도 팟캐스트고 촛불 시민혁명의 원동력도 팟캐스트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들도 이제 팟캐스트 시청률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하는 기법들이 개발이 돼야지. 사실은 우리가 예측은 했었잖아요. 아무리 JTBC 할아버지가 와도 1위부터 10위권에 팟캐스트만 못하다. 그리고 우리 곰피디가 계속 얘기했던 1위부터 10위까지가 데일리 방송하면 대한민국 모든 언론을 장악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간접적으로 지금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JTBC 뉴스룸이 사실상 박근혜 탄핵을 이끌었지만 실제로 팟캐스트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제가 팟캐스트 나름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팟캐스트는 일단 비디오 방송이 아니에요. 팟캐스트는 오디오 방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쁜 사람들이 바쁜 이동 중에도 귀로만 들을 수 있는 정보.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조중동 종편이 다 열렸을 때 이제 팟캐스트 니들 할 일 없겠다? 저기서 저렇게 얘기 다 해버리는데 절대 아니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일단 가성비 최고죠. 제작비가 수천만 원 드는 방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방송을 정보 전달을 함에 있어가지고 똑같은 사건도 분석이 다릅니다. 정편과 우리가 달라요. 그런 어떤 역할들 때문에 이야기가 너무 비약인지 모르겠는데요. 정권이 바뀌어도 한 3년 정도는 팟캐스트 전성기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기존 미디어들은 자기들 습성 못 버려요. 벌써 MBC만 해도 알바케 해놨거든요. 그렇죠. 김장겸 새로 뽑아가지고 맞아요. 3년 동안 임기 만들어 놨어요. 합법적으로 뽑힌 사람에 대해서 나가라 돌아라 말 못합니다. 끌어내야죠.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사퇴를 하지만 그들은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아니, 기다려보세요. 짱돌로 끌어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팟캐스트는 어쩌면 시대적인 흐름일 수밖에 없어요. 주류 미디어가 장악하고 있던 이 언론 시장을 일반 개인들이 개인의 어떤 개념으로 지금 뭐 현재 팟캐스트는 뭐 지상파 김어준 같은 그런 부류가 들어오는 것은 예외로 치고 대개 팟캐스트는 일반 개인들이 언론사 자격증 같은 거 갖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이 시대적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박근혜가 정치를 잘했다고 할지라도 흐름이었는데 못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팟캐스트들이 갖고 있던 종륜의 게이트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음모론들이 사실상 민심을 움직이고 그 민심을 받아서 JTBC 같은 주류 매체가 열린 거라고 보는 입장이라고 보면 나중에 정권이 바뀐 뒤에도요. 정권이 바뀌면 MBC가 어느 날 갑자기 개가천선해가지고 공정보도 합니까? KBS는 뭐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들과 싸우는 역할은 오히려 정권교체 전보다 더 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우리는 지금까지 이명박근혜랑 싸워왔지만 정권이 바뀌면 그때는 이제 주류 매체와 싸울 수밖에 없다. 맞아요. 그래서 네. 어쨌든 우리 방송을 듣는 사람이든 다른 팟캐스트를 듣는 사람이든 팟캐스트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어플을 5천만 국민이 다 깔아. 네, 일단 깔아줘. 친구들한테 다. 그러면서 라디오처럼 듣는 것이 굉장히 생활화됐으면 좋겠고 저는 아까 제가 지금 관심사항이었는데요. 실제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석사학위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제가 그걸 꼭 주문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촛불 시민 매스미디어 소비에 관한 분석 보고서를 좀 써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걸 써야만 광장에서 만약에 이 촛불 시민들의 매스미디어에 대한 소비 형태를 조사하면 굉장히 좋은 연구 자료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어떤 매체를 듣고 촛불에 나오고 어떻게 하루에 또는 일주일에 또는 한 달에 어떤 뉴스를 소비하는지 어떤 플랫폼에 접근하는지에 대한 분석 보고서 쓰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박사 논문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우리 대학생들이나 대학원생들이 있으면 이 보고서를 좀 써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아까 우리 곰피디님이 얘기한 이 촛불 시민들이 1,700만이 나왔다 하는데 과연 여기 이분들은 JTBC만 보고 나오는 거냐? 아니면 뭐 새날 듣고 나오는 거냐? 또는 뉴스공장을 듣고 나오는 거냐? 이거를 좀 분석을 해서 매체별 영향력이나 매체별 소비성을 좀 조사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 방송이 좀 특별 방송도 좀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이걸 바탕으로 정권교체 이후에 팟캐스트가 어떻게 진화 발전해야 되는지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좀 해주십시오. 저는 현장의 누빈이라고 지금 못하겠어요. 예. 제가 그렇지 않아도 조만간 강의 하나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팟캐스트에 관련돼 갖고 이런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소수 정예로 뭔가 가르쳐보고 싶은 게 좀 있는데요. 어찌됐건 거기다가 이제 같은 종편인데 MBN이 재밌는 해프닝이 하나 일어났는데 김용민 PD가 자유한국당에 입당했던 사건 아십니까? 예. 선거 때마다 막말하면 김용민을 떠올리면서 이야기를 해대니 내가 자유한국당에 입당해서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있겠다. 더불어민주당한테 피해 안 주겠다라고 입당을 했습니다. 경기도당에다가 팩스러. 네, 팩스러 진출. 정말 쉬워요. 바로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걸 알고 불가피하게 불같이 화를 내며 제명을 시키고 고소하겠다고까지 했어요. 예. 정말 속 좁은 놈들이구나라까지 근데 생각했어요. 당비는 또 빼갔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근데 MBN 이걸 보도를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해버린 거예요.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막말한 사실이 알려졌다. 전혀 상관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 입당하고 곧바로 제명된 사실을 전하면서 김용민 씨가 지난 2012년 총선에 출마했다가 과거 인터넷 방송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막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낙선한 바 있다. 전혀 없는 사실이었거든요. 라이스 국무장관한테 이라크전에서 포로에 대한 성추행 관련된 비난을 하면서 비하 발언을 했었다라는 게 얘기가 돼서 그게 이제 사과의 아이콘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는 있었습니다만 그 정도 유명한 사건을 MBN 정도 매체가 데스크에서 이런 류의 어떤 오보를 잡지 않고 그냥 내보낸 거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그러니까 뭔가 들어요. 착각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김용민 PD가 페이스북으로 잘못된 거다.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몇 월 며칠까지 삭제해라 했는데 안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법적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MBN이 이제 화들짝 놀래가지고 조정 신청서를 받은 다음 날 해당 기사는 인터넷에 삭제 조치했으며 바로 삭제하지 않은 이유는 삭제 조치 자체가 또 다른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김용민 씨의 의사를 확인하고 싶어서 했다고 이제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했고요. 결국에는 3월 24일까지 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야, 이 날짜 꼭 기억해 놓고 있다가서 뭐라도 좀 얻어먹어야 되겠네. 그러니까 MBN이 바로 이거를 몰라서 기사를 쓴 게 아니에요. 진보 매체와 그래도 인기가 있는 김용민을 물고 늘어져서 MBN을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나쁜 짓을 지금 한 겁니다. 이거 작가가 있는데요. 검색하면 나와요. 이걸 모르고 보도했을 가능성이 저는 제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MBN 같은 이런 언론들은 다음부터 퇴출시켜버려야 돼요. 이런 게 몇 번 있으면 퇴출시켜버려야 돼요. 지금 종편 중에 TV조선이 지금 사실상 그렇죠. 퇴출인데 지금 그거를 봐주지 말고 규정대로 해라 쪽과 TV조선 쪽은 지금 앞으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쪽으로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절대 열심히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종편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바뀝니다. 지배 주주가 바뀌는 형태로 주인을 바꿔버려요. TV조선 채널은 다른 이름으로 그 채널 나가게 돼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특히 언론사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없애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그래서 조선 같은 것을 조선에 줄 수 있는 채널을 저는 국민TV한테 주는 게 맞다. 이제 촛불혁명이 맞다 그게. 그거는 이제 신비님이 상황을 잘 모르시는 이야기고 진보 쪽에 한겨레, 경향, 오마이TV, 프레시안, 국민TV, 뉴스타파 또 뭐가 있을까요? 팩트TV?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하나 만들면 돼요. 아니 하나씩 다 줘야 돼. 뭔 돈으로 지금 그걸 운영을 하나? 그러니까 저는 이 기회에 최소한 진보 쪽도 진보란 이름 걸린 보도 채널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있어야 됩니다. 너무 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정권 편을 들라는 게 아니고 뭔가 제대로 된 보도, 공정한 보도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KBS ETV 같은 거 좀 진보 매체로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 듣기만 해도 솔깃한데. 저분은 품질이 항상 균질하지가 않아요. 이런 얘기 할 때는 정말 애 같아. 어떨 때는 굉장히 심도 있는 분석하다가도 이게 유머인지 뭔지 구분이 안 되고. 아니 이거 하나 내놔 내 거야. 요 1700만 시민 혁명을 통해서 이거 하나 줘야 돼요 채널. 고정 채널. 그러니까 요거는 아까 말한 대로 이거야? 오마이뉴스부터 쭉 국민TV까지 하나로 만들어서 협동조합처럼 만들어서 KBS 하나 운영해라. 근데 그거는 삼성이 화내요. 왜요? 지금 JTBC가 왜 만들어졌는데 TBC를 찾아오려고 했던 게 KBS 2채널이잖아요. 그렇구나. 그걸 못 찾아오니까 중앙일보라의 J에다가 TBC 붙여서 JTBC가 된 거야. 그렇게 된 거구나. 이야기가 좀 세는데 어쨌건 MBN이 이런 짓거리 하는 거 보면은 우리도 저는 그런 거 있었어요. 황선 씨 인터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황선 씨 인터뷰한 거를 MBN이 시사 토크하는 시간에 그대로 내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유리한 부분만 따가지고 황선 씨를 공격하는 데서
내 목소리까지 나갔어. 나도 이 사람들한테 이런 거 한번 신청해가지고 한 500만 원 받아볼 걸 그때 그랬어. 했었어야 되는데. 아, 늦어버렸네. 저작권 침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한참 그 짓 할 때가 박근혜가 아주 독재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을 그렇죠. 때잖아요. 그러니까 예. 북한에 가서 무슨 꽃이 아름답다고만 이야기해도 정복 만들어버리는 그런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엄혹한 시절을 어떻게 그렇게 겁도 없는지 났는지 모르겠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들이 정말로 걸려고 했다 그러면 황선 출연한 것만으로도 우리 정복을 얼마든지 걸 수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이 인터뷰를 되게 잘한 거지. 어떻게 보면. 안 걸리게끔 겸허하게. 아 진짜. 아 근데 KBS를 우리 진보 매체를 한다니까 막 웃음이 나오네. 기분이 좋아지네. 생각만 해서. 아니 근데 얘기 나온 김에 예. 이런 결론을 내릴게요. 언론 전문 전공자로 사는 말은 예. 뭐냐면은 우리 걸 가져올 수 있다고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보 매체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그거예요. 정치 지지자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편들어야지 왜 니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까서 조중동이랑 한패 대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진보 매체의 숙명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욕을 먹어도 싸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들이 내가 정권이 바뀌었으니 정권 빨아주겠다? 라고 하면 언론의 가치가 사라져버리는 거라서 그렇죠. 저들은 정권이 바뀌면 조중동은 박근혜 빨래기 바빴지만 뒤집어서 진보 언론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숙명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정하게만 보도해 주면 된다. 우리가 그래서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공정보도, 리얼 보도. 네. 있는 그대로만 말해주면 있는 그대로만 얘기해달라. 그래서 뭐 뉴스타파 같은 것도 KBS2로 들어가고 재밌다 씨 생각만 해도. 근데 규모가 달라요. 그들은 뉴스타파 정도면 KBS의 한 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정말 이것은 우리가 꼭 했어야 되는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네요. 촛불 집회 노벨 평화상 추진. 네. 이거는 제가 볼 땐 추진위원회를 안 만들어도 노벨위원회 측에서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아까 우리 유 작가님도 얘기했지만 인류사에 없었던 이 위대한 역사입니다.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역사를. 그래서 저는 우리가 뭐 달라 이렇게 안 해도 알아서 줄 것 같은데 국민들이 다시 노벨 평화상 추진위원회까지 만든다고 하니까 이 적극적으로 지지합시다 하고. 네. 근데 이게 뭐 취지는 좋은데요. 사실 이게 서울시가 이미 작년 10월 달부터 노벨상 추천을 위한 그 TF팀을 가동하고 있었고 또 올해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내년 2월 달에 추천서를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었대요. 근데 그걸 갑자기 천정배가 마치 자기가 추천하는 것처럼 손가락을 살짝 얹은 듯한 느낌은 좀 들어요. 서울시는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2020년도까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이번 촛불 집회를 등재하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유네스코 문화유산 한 3년 정도 이상의 기록들이 쭉 이렇게 쌓여야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2020년을 목표로 그 계획들을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인 건데 갑자기 이런 위원회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천정배가 막 자기가 촛불 집회를 노벨상을 받게 해줄 것처럼 이런 식의 설레발을 치는 거는 이건 굉장히 얄미워 잘하는 짓이긴 한데. 그래 맞아. 아니 그러니까 천정배 의원은 좀 여기에 대해서 그 요건 해석을 내려준 거에 지나지 않고요. 지금 주체랄까요? 주도 세력이라기보다는 주도하는 곳은 서울시인데. 그렇죠. 촛불 집회라는 게 뭐로 남길 것이냐 생각해보면 다 영상물이나 사진 이런 것들이 그렇죠. 주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100만 명 넘게 모였을 때 촛불 파도 타기. 와, 거기 그러면서 계속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그 영상. 예술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요.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위가 2003년에 이라크 전쟁에 대한 반전 시위였는데요. 이것은 한 도시에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전 세계 800개 도시에서 3,600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서울만 해도 한 도시에서 100만씩 모아버리는 그렇죠. 이런 사건이 일어났고 다음에 한 국가에서 일어난 평화 집회 최대 인원이 지난해 터키 이스탄불에서 일어난 반구테타 민주주의 집회에 약 400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단일 집회인 것이고요. 그렇죠. 한국에서는 매주 몇 달간에 걸쳐서 20차 집회를 하고 1,700만인가요? 1,700만이죠. 모였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건 결과까지 있어. 대통령이 탄핵돼서 물러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올해나 내년에 노벨 평화상 확실한 후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촛불이 그냥 기존의 촛불과는 다르게 성평등한 촛불 문화가 이루어졌고 우리 방송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또 평화에 대한 굉장히 이 수준 높은 게 있었었죠. 그러니까 이런 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노벨이 지향하는 세계 평화 인류에 기여했다고 보고 이것은 자동으로 노벨 측에서 좀 주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노벨 평화상이라고 하는 게 특정 단체나 개인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이름 다 붙이기 나름이잖아요. 역대 노벨 평화상 보면은 한국의 촛불 집회가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저번에 왜 그 윤민석 작곡가 이야기할 때 그렇죠. 그때 대중음악상 특별상을 받은 게 촛불 집회입니다. 그걸 대표해가지고 음악을 만들었던 윤민석 작곡가가 받은 것처럼요. 한국의 국민들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결정적인 것은 말 그대로 평화상이잖아요. 우리 집회는 평화시위였잖아요. 단 한 명의 부상자 없이 끝난 세계 유례 없는 역사적인 이 촛불 집회이기 때문에 저는 한국이 두 번째 노벨 평화상을 가져오는 신기원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노벨 평화상이라고 하는 게 전체 96회가 수상이 됐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개인으로 이제 수상했던 분이 103명, 단체로 수상했던 경우가 26번 있었습니다. 공동 수상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예. 그리고 서유럽에서 이제 45명으로 가장 많이 나왔고, 아시아에서는 18명이 나왔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인원수는 서유럽이 월등하게 많지만 21세기 들어서는 아시아가 6명, 아프리카가 5명, 그리고 유럽이 1명, 북미가 3명일 정도로 21세기 들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수상자들이 집중되고 있는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쪽 지역에 대한 인권의 부분이라든지 뭐 평화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미흡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수상자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걸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1900년대 말고 2000년대 들어와서요. 첫 번째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누군지 아시는 분? 2000년대. 네. 첫 번째 노벨 평화상 수상자.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김대중. 2000년에. 그 다음에 2001년에 유엔과 코피 아난 사무총장이 받았어요. 그리고 2002년에 지미 카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분들만 소개를 좀 해드리면은 2007년에는 엘버트 고 미국 부통령이 받았고요. 그게 기후변화에 관련된 정부 간 채널 같은 걸 유지하고 막 이런 그런 노력을 인정받았고요. 2009년에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2010년에 와서는 중국의 류샤오보가 2010년에 받았죠. 류샤오보. 네. 다음에 2012년에는요. 유럽연합이 통째로 받아요. 그러니까 특정 개인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한국의 촛불이 노벨 평화상 받을 가능성은 정말 농후하고요. 굉장히 높습니다. 다음에 2013년에는 화학무기 금지 기구가 받았고요. 다음에 2015년에는 튀니지 국민 사자 대화 기구가 받았고요. 이게 이렇듯 어떤 그 개인의 어떤 활동보다는 단체라든지 범국가적인 또 범지역적인 단체들의 활동이 인정을 받아 평화상에 수상되는 경우가 높았기 때문에 심지어 AIEA 그러니까 국제원자력기구 같은 경우도 수상을 하기도 했거든요. 2015년 같은 경우에. 잠깐 뭐라고 했어요? 2005년 같은 경우에는 국제원자력기구도 많은 논란 속에서도 그 평화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촛불 문화 이쪽 이번 촛불 집회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수상 자격이 되고도 남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901년도에 시작한 노벨 평화상이 2017년 대한민국 촛불이 받는다면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 받는 거예요. 나 눈물 날 것 같아. 지금 수상자들이 뭐 단체를 빼고 개인 수상자들 같은 경우에 한 명이 받은 게 65회, 두 명이 받은 게 29회, 세 명이 받은 게 2회인데 저희가 이제 그 가치를 가져야 될 건 과연 2017년 수상에는 2018년 수상이 되겠죠. 올해 이제 추천을 하게 되면 2018년 수상을 내년도에 받게 된다고 하면 촛불 집회가 단독으로 받을 것이냐 다른 데하고 또 공동 수상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겠죠. 확실합니다. 이거 안 받으면 이건 뭔가 있는 거야. 어떤 민주주의적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현명하게 뭔가를 이뤄낸 역사가 없어요. 세계적으로. 정권교체 이후에 촛불이 적폐청산 그리고 인류 평화 이런 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진화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정권 교체 후에도 계속 적폐청산을 촉구하는 촛불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이런 노벨 평화상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국제적십자위원회가 그 유일하게 1917년, 44년, 63년도에 3번 수상을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촛불 집회의 어떤 수상이 우리나라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 단체로 받을 수 있는 평화상이면 좋겠습니다. 네, 서울시가 지금 박원순 시장이 한 말에 따르면은 촛불 집회 초기부터 자료를 모으도록 해 상당히 수집이 이미 됐대요. 그 다음에 광화문 광장 예술인 텐트도 포함됐고요. 최근에 지금 광화문의 블랙 텐트 천막은 극장은 이제 끝났어요. 예. 자진 해산했고요. 박근혜 탄핵 이후에. 다음에 탄기국 텐트까지 모두 기록으로 남기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탄기국까지 이 열린 마인드 좋지 않아요? 그들 입장에서 보면은 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또 스웨덴 가서 로비한다.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 못 받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로비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거 못 받게 하려고 또 로비하는 놈이 있어. 반대 로비. 맞아요. 근데 어쨌든 아까 그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그 예술인들 천막촌 있잖아요. 제가 어제 이제 거기를 갔는데 정말 환상적이에요. 그 예술품이 수백 종에 달하고요. 저항문화의 상징처럼 느껴지는 그 예술품들을 저는 어딘가에 서울시가 좀 공원을 만들어서 촛불공원을 만들어서 그것을 전시를 좀 했으면 좋겠다. 야외 전시에. 예전에 고건시장 때 하려고 말았던 그 정책을 다시 부활했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광화문 좌우에 민간의 땅들을 전부 다 교보까지 전부 사들이고요. 그러니까 미문화원 뒤로 원래 옮기기로 돼 있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 옮겨서 좌우측을 도로를 지화하고 민족광장으로 좀 만들면서 거기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상을 그렇게 크게 만들 것이 아니라 좌우로 역대 민족 열사들, 독립운동가들 동상이 작게 해서 쫙 일렬로 가게 해서 그 완전 촛불 1700만의 촛불 시민혁명의 규모에 맞게 좀 민족광장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좀 꿔봅니다. 그게 또 평화상을 받으면 그 평화상을 또 딱 광화문에 설치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평화의 상징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서울시가요. 네. 박원순 시장이 참 멋져. 대단하신 분입니다. 지금 뉴욕 같은 데 가면은 전광판 있잖아요. 광고하는 거. 거기다가 촛불 집회 영상을 집어넣고 이러이러한 서울로 놀러 오세요라는 걸 할 예정이라는 거예요. 오. 멋있지 않겠어요? 다이나믹 코리아 해서 뭐 태권도 넣고 사인 넣고 하던가 보다. 빨리 했으면 좋겠다. 25일 날 집회할 때 집회는 100만인데 외국 관광객이 막 몇천만 명 몰려오면 좋겠다. 그 구경하러. 생각만 해도 그림이 좋고. 그림 좋네. 이거는 세계 어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이거는 자부심 가져도 되잖아요. 세상에 사람들이 못 믿었다니까요. 5.18 때 무정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절도범 하나 없었다라는 게 정설이잖아요. 네. 근데 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그걸 안 믿었어요. 설마 말도 안 돼. 100만, 200만이 모여도 어떤 안전사고가 하나 나지 않은 사고가 우리가 실제로 봤지 않습니까? 그런 민족이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마음에 안 들어 하십니다. 화끈하게 때려 부시지도 못하고 평화롭게만 한다는데 사실 인류가 지향해야 될 최고의 방향성, 역사의 방향성은 평화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평화적인 시위를 통해서 아무것도 얻어내는 것 없이 머물러 버렸다고 하면 이 시위는 아마 다시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에 안 나타날 건데 이 촛불 혁명의 어떤 촛불 집회가 이루어내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이 시발점이 된다고 하면 전 세계의 나라들이 우리와 같은 촛불 집회를 통한 정치개혁, 민중봉기 또는 새로운 평화와 정권 교체를 이뤄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집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요. 촛불 100만, 200만 나와서 1700만 모이면 뭐해? 뭐가 바뀌었냐 하시는데요. 그렇죠. 네. 하시는데요. 아니에요. 박근혜 내려온 것만큼 이렇게 해놓은 것이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정권 교체는 다른 문제고요. 박근혜가 정확히 말하면 3월 10일 날 탄핵이 돼서 내려온 거잖아요. 박근혜가 취임한 게 2월 25일이에요. 1년 정도 앞당겨서 내려오는 게 그게 보통 일입니까? 그래서 다른 모든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치 잘못하면 끌려 내려올 수 있어를 보여준 거지 않습니까? 이것만큼 역사 속에 이루어낸 건 없는 거예요. 박근혜가 단순히 끌어내려온 게 문제가 아니라 정치인들이 수십 년 동안 최소한 민주정부 이후에 10년 동안 국민을 게이트해주로 보다가 깜짝 놀라서 화들짝 놀란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높은 가치는 없다고 보고 전 노벨 평화상이 반드시 대한민국에 촛불로 가져오지 않으면 이것도 새누리당 유의 사람들이 로비를 해가지고 못 가져오는 걸로. 그리고 노벨 평화상의 수상자는 우리 국민 모두고 그렇지. 민주의 영웅이었다는 거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게 꼭 받아서 기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숫자가요 5천만으로 하고 싶은데 탕기국 집회에 500만 나왔다고 하니까 4,500만만 할게요. 수상자. 박사모 제외? 예, 박사모 제외. 그러니까 문재인 MBC 100분 토론에서 MBC의 핵폭탄 투하. 오늘 우리 들어올 때 우리 MBC 해직 기자들이 티켓팅하는 앞을 지나서 우리 토론하러 들어오면서 정말 참 미안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적폐청산 말하고 있는데 적폐청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저는 언론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영방송. 이번에 공영방송이라도 제 역할을 했더라면 이렇게 대통령이 탄핵되고 또
아주 중대한 범죄의 피의자로 소환이 돼서 구속되니 많이 하는 이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공영방송을 장악해서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정권의 방송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영방송들이 다 망가졌는데 저는 우리 박용찬 우리 농수실장님 앞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저는 MBC도 아주 심하게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아주 자랑스러웠던 MBC의 모습 어디 갔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공영방송 정말 공공성 언론의 자유 회복하는 것이 참 시급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그 해직 언론인들 저는 지난번 대선 때 이미 전원복직을 약속했는데 아직도 길거리에 지금 떠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지금 회사 측에서는 대부분의 상고해놓고 아직도 복직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우리 MBC의 경우에는 지배구조를 개선하자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 탄핵정부 속에서 후임사장 인사를 강행히 했고 문재인 의원이 그 이후에는 탄핵 반대 집회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탄핵 다큐멘터리를 방영을 취소하고 그 제작했던 기자와 PD들을 지금 1대1 맞짱 토론, 맞짱 토론. 예, 그렇습니다. 예, 좀 한번 답변을. 예, 그래서 저는 촉구하고 싶습니다. 공영방송으로서 언론의 자유와 공공성 회복이 시급하다. 촉구하고 싶고요. 또 해직 기자들의 복직 즉각 이루어져야 된다. 촉구하고 싶고 또 공영방송의 선거 개입 금지하고 선거에서 중립성 유지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나아가서는 정권이 방송을 정하지 못하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세월호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세월호가 주말에 1차 시도를 발표했다가 취소했어요. 당장 할 수 있는 것처럼 했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날씨 핑계를 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인양줄이 꼬여서 결국 그렇게 된 거라고 하고요. 해수부가 기상 정보를 우리나라한테 안 받아요. 못 믿는 거지? 호주 기상업체 OWS한테 받는데 그 기상 예보에 의하면은 1.5m 이상의 높은 파도가 없을 거라고 확답을 받고 인양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못했어. 그러니까 이제 잔뜩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인양이 될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실망을 하게 된 거죠. 알고 봤더니 줄이 꼬여서 못 건진 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나오는 비판은 뭐냐면은 박근혜가 탄핵이 인용되고 나서 5시간 만에 해수부가 세월호 인양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이렇게 쉬울 거면 왜 진작하지 않았냐 비판에 지금 직면해 있는 거고요. 이번에 세월호를 건져 올리려고 하는 거 우리가 얼마 전에도 방송으로 냈지만 뭐 심한 경우는 지름이 1.5m 이상 되는 구멍들이 송송 뚫려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지금까지 이제 외적으로 무슨 뭐 페인트라든지 뭐 도저히 잠수로서는 접근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한 훼손까지도 노리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이 인양을 지금 3년을 늦춰왔는데 굳이 새 정부 들어서기 직전인 지금 이거 올릴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이럴 바야 2달만 참았다 건지자. 근데 그 이야기를 현장에서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미수습자 가족들 입장에서는 하루가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세월호 유가족이든 시민사회단체의 사람들은 여기까지 왔는데 정확히 말하면 한 달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4월 초에 인양한다고 하면 5월 초로 넘어갈 수 있고 그 세월호 인양을 하겠다라고 하면 새로운 정부에서 사람을 발견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시민사회나 기타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야기를 못하죠. 미수습자 가족을 이야기를 먼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피말라가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어쨌든 인양과 동시에 선체수사 특별법에 따라서 조사위원들이 투입되고 어쨌든 조사가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진행되는데 저는 이것도 인양 다음 달 4, 5일경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대선 전국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다음 달이면 대한민국은 대선으로 훅 달아오르거든요. 4, 5일이면요.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경쟁이 끝나는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세월호와 관련해서 언론의 보도를 보면 한 7개에서 9개, 뒤로는 한 10꼭지 정도 뒤로 밀리거든요. 그렇다고 치면은 4월 다음 달에 인양이 제가 아까도 굉장히 이제 열받았던 게 뭐냐면 대선 한 중심에서 만약 이걸 건지게 되면 이 세월호의 이슈가 대선 이슈에 밀려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저는 이번 달에 인양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해수부가 바로 그 국민적 관심이 세월호에 쏠리는 걸 부담스러워했을 거다. 그래서 5월 야권의 대선 후보가 확정되는 즈음에서
거기에 야권 지지자들이 모두 다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는 상태에서 세월호 인양함으로 인해서 국민적 관심을 좀 상쇄시켜 보려고 한 게 아니냐라는 이런 정치적 꼼수 때문에 제가 열받는 거예요. 예.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은 박근혜가 가장 충격적으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해경을 해체합니다였잖아요. 예. 근데 이상하게 해경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고요. 그리고 해경 해체됐다며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실제로 해경은 축소 해체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수사정보권 등이 축소됐고요. 해상 발생 범죄에 국한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마약 밀수 등의 국제성 범죄에 대한 단속 실적은 세월호 사건 나던 2014년 37건에서 해경 해체 직후에 2015년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세월호 사건의 책임으로서 해경을 해체시켰던 것 자체가 그 당시에도 우리가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말이 되는 처방이야? 그러면 다 해체시켜버리는 걸로 결론을 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증거인멸로 봤잖아요. 해경 해체가 해경의 명령체계 같은 것들을 바꿔버림으로써 증거인멸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었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그래서 다시 해경을 부활하는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위성권 의원에 의해서 민주당 의원 10명이 찬성을 해가지고 대표 발의를 해놓은 상태예요. 이게 뭐 국가행정부서를 이렇게 몇 년 만에 없앴다, 이름 바꿨다, 다시 또 원래 부활한다, 이런 그 요식행위들 자체가 오히려 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권한을 더 강하게 주고 지금 있는 해경에 있는 전체적인 인사 과정 하에서 세월호와 연관됐던 사람들이 승진하고 이동하고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 갔는지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한 다음에 지금 있는 뭐 안전처 소속에 있는 것 자체를 해경으로 부활한다고 해서 그거 자체로 과거에 있는 게 밝혀지는 게 아니니까 실제 해경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 사실 해경 내부에서는 김경일 정장을 빼고는 아무도 지금 제대로 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조사를 먼저 의결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걸 되돌린다고 한들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실효성이 좀 느껴지는 법안 제안인 것 같아요. 오히려 과거에 해경 해체에 관련됐던 모든 부분에 대한 어떤 새로운 검사를 할 수 있는 특검 같은 거를 만들어야 되는 게 먼저 순서가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성권 국회의원 마음은 좀 제가 이해는 하는데, 저도 지금 이게 해경의 축소가 어쨌든 진급에 악영향도 미치고 있고 또 예산도 축소됐을 것이고 그다음에 업무 범위도 축소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살아있는 남아있는 해경들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조직이 축소가 되면 사실은 이제 임금이나 수당 또는 역할, 권한, 진급의 한계성까지 이제 대두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해경을 다시 부활하거나 확대하는 것은 지금 상태에서는 반대다. 왜 그러냐면 지금 부활시키고 과거로 다시 부활시킨다고 해서 그들이 개과천선해서 제2의 세월호나 또는 권력의 신여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냐, 이런 담보가 있는 거냐, 저는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자기 반성과 그 다음에 프로세스의 혁명, 구조나 국가 해안을 감당할 수 있는 프로세스의 혁명, 그 다음에 다시 세월호나 천안함 같은 사고가 터졌을 때 굉장히 발빠르게 구조하고 인양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그런 조건 하에 저는 부활은 동의한다. 그러나 그냥 행정적인 조직을 방대하게 키우거나 또는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다시 관료 조직들의 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저는 완전히 반대고요. 오히려 더 철저하게 아까 찌라시님 얘기한 대로 정권이 바뀌고 나서 세월호와 관련한 참사의 진위 여부를 파악한 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수부를 부활할 것인지 더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범국민적으로 해야 된다. 예전에는요, 해경이 없었어요. 해군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해경이 필요 없다면 해체하고 차라리 해군이 대외 경비는 맡고 구조는 119한테 차라리 해경 특수 119를 창설해서 바다의 119처럼 구조대를 맡기고 경비는 군대한테 맡기는 뭐 이런 방식으로도 특단의 조치로 개혁을 하지 않으면 해경이나 경찰들의 내륙 경찰이나 바다의 경찰이든 어쨌든 저는 국민을 위한 경찰은 안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말씀하신 게 원론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세월호 참사를 그들이 몰고 가려고 했던 방향성은 무능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해경의 무능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죠. 그래서 그 이후에 3년 동안 해경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그대로 했다는 둥, 그 자리 승진을 했다는 둥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죠. 그것을 말이에요. 그들이 몰아가려고 했다는 무능론의 방향성에서 보면 누군가가 작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네, 동의합니다. 해경이 무능해서 일어난 사건이 세월호 참사다라고 밀어붙이면 그런 기사들이 국정원 발의였을 가능성은 없었을까요? 네, 저 동의합니다, 거기에. 제 얘기는 그거예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윗선에서 구조하지 말랐다 해서 구조 안 하고, 야, 좀 이상한데 지금 분위기가, 야, 몸살이다.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능이거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30년 동안 평생을 바다에 빠진 놈만 구조한 새끼가, 아이들이 304명이, 수백 명이 지금 침몰되고 있는데 몸을 안 던진다고요? 담배 피고 있어요? 저는 이게 이런 개 같은 짓을 무능론이든 프레임이든 설계에 의해서 침몰시켰던 간에 그들이 갖고 있는 고유 고난, 국민이 유임한 고유 고난을 이행하지 않고 윗선을 눈치 봤다는 데 대해서 저는 자괴감이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중국 불법 조업 어선이라든지 하는 거기에 대한 대응이 안 되고 조직이 작아지니까 그런 상태로 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묻는 건 묻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고민들이 받는 피해 같은 걸 생각했을 때 해경을 사실상 원래로 되돌려 놓자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박근혜 정권의 적폐일 수 있어요. 해경 자체의 해체 자체가. 그런 거는 이제 분리대응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세상을 지켜내는 힘 시대의 진정한 언론 세상을 지켜내는 힘 시대의 진정한 언론 새가 날아든다. 자, 이번에 G20 재무장관 회의가 열렸는데 우리나라의 하마터면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될 뻔했던 유일호 씨. 이번 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서 중국을 만나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사드 관련해가지고. 중국은 일정이 안 맞나 하고 그냥 완전히 끝난 상태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참 한심한 노릇입니다. 그 재무장관식이나 되는 자가 거길 가갖고 그쪽에서 재무부장이라고 하면 우리로 말하면은 재정부장. 네, 재정부장이라고 하면 우리 쪽 그 장관급하고는 훨씬 낮은 인사예요. 당 중앙위원들, 재정위원이 또 따로 있거든. 당 안에는 조직구조상. 그러니까 실무자인데 현행 실무자한테 면접 요청을 했다가 빠꾸를 맞은 거죠. 근데 이거는 원래 거기 가서 현지에 가갖고 만나줘라고 요청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미 회의에 가기 전에 사전에 상대국에 통보를 해서 면담 일정을 잡아놓고 그리고 나서 가서 만나는 게 국제적인 관례인 겁니다. 당연하죠. 근데 아무리 통보를 해도 연락이 안 가니까 현지에 가갖고 가서 사정을 한 거예요. 바지끄레기를 잡고 좀 만나줘봐. 근데 중국한테서는 아예 쌩을 까이고 그러니까 아무 얘기도 못 건진 거죠. 사드 얘기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미국 재무장관하고 만나서 10분 딱 만나서 했다는 얘기가 우리를 환율 저작국 안 건지고 있다가 정권 바뀌기 직전에 건지려고 하느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증거인멸의 가능성 때문에 일단 정권이 바뀌어서 새 정권의 사람이 투입되기 전에 뭔가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라고 의심 한번 해보는 거고요. 일단은 18일 날 제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키워드를 들었냐면 18일 날 들어 올려봤다가 시험 삼아서 여건이 좋으면 바로 끌어올려버리겠다. 수면까지. 여기까지 분위기를 잡았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1.5m 이상의 파도 때문에 인양을 중단했다라고 하면서 밝히는 것이 이제 소조기가 지났기 때문에 다음 달 소조기 올 때까지 인양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 후에 와서는 또 밝힌 것이 인양줄이 꼬였다. 정말 이 새끼들은 있잖아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천안함 때도 줄이 꼬였다고 지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경험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제 올릴 때 줄이 꼬이느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조기 때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18일 날. 어떻게 줄이 꼬이죠? 저는 있잖아요. 믿을 수 없다. 뭔가가 이들이 정치적으로 우리가 전에 방송도 했지만 정치적으로 적기에 끌어올려서 또는 끌어올린다는 신용을 해서 박근혜의 수사 과정에 물타거나 또는 본인들이
박근혜 수사로 인해서 인양 자체를 사회적 탑뉴스에서 물타기 하는 거냐. 이런 정치적, 그러니까 실제로 기술적이거나 또는 유가족을 위하거나 또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인양한 게 아니라 이것을 정치적으로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 이런 거를 지울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것도 이제 또 한 달 기다려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소조위가 한 달에 한 번씩 온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왜 자꾸 유가족들을 우롱하고 국민을 우롱하냐는 겁니다. 저는 정말 분노스러워요. 세월호가 수백 미터 수심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다. 아파트 15층짜리 있잖아요. 아파트 15층 정도 깊이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거를 3년 동안 못 건지는 게 말이 되느냐 이야기했고요. 다수의 선박 전문가들은 이해가 안 간다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쨌건 세월호에 관련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상하이 셀비지가 돈을 가장 적게 달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다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알고 보면 상하이 셀비지는 세월호 같은 배를 인양해 본 경험도 없습니다. 특히나 그 해양에서의 인양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정부에서 예산 처음에 잡았던 게 약 2천억 원이었어요. 근데 상하이 셀비지가 1,000억 밑으로 써놓으면서 마치 그 약속된 것처럼 왜 우리가 그 건설회사 담합 입찰 같은 거 하면 이런 방식으로 하잖아요. 니들 이 정도 써주면 우리가 그걸 입찰해줄게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은 부실공사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상하이 셀비지를 채택하는 과정에서부터 의혹투성이었던 거죠. 절대 대한민국 언론과 대화가 되지 않아야 되는 상대를 골랐다는 의심밖에 들지 않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세월호 인양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거인멸이 가능한 시점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그게 가장 큰 목표일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거를 건져 올려갖고 목포항 쪽에다가 한 달 이상 이렇게 거치를 해놓는다 그래요. 목포 신항이요. 네. 네. 이게 갔다가 배를 꺼내놓고 이 밤중에 몰래 꺼내놓은 상태에서 잠수부 안 쓰고 본격적으로 훼손을 하기 위한 어떤 일종의 음모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이제 해보게 되는 거예요. 물 안에서 잠수로서 할 수 있을 만큼의 증거 인멸은 다 했으니까.